자, 우리 분석 변수 처리의 세 번째 파생 변수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재의 218페이지에 해당되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파생 변수와 관련된 요약 변수의 개념 구분하는 것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파생 변수와 관련된 부분이 생성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거 서로 연계해서 개념 정리하시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라는 건 뭐다? 기존 변수의 특정 조건 또는 함수 등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한 변수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쉽게 우리 키와 체중이 있으면 우리 BMI라 할 수 있는 체지방 지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즉 이와 같은 키와 체중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새롭게 정립된 열변수 생성하는 거 바로 파생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파생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만 유의하지 않고 논리적 타당성과 대표성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 파생 변수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요약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약 변수 여러분 쉽게 엑셀에서 서메이션, 우리 합계 구하는 거 대표적인 요약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순 데이터를 종합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요약 변수는 재활용성이 높잖아요. 우리 서메이션 합계하는 거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다른 많은 모델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약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변수 변환인데요.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와 굉장한 연관성이 높은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필기 파트에서 중요하고 실기 파트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거 바로 변수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차시에서 파생 변수와 요약 변수 정의했습니다. 해당되는 정규 변환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변수 변환의 개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료를 재표현 또는 변수 변환은 변환을 통해 자료 해석이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는 포괄적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분포를 대칭화를 시킬 수가 있고 산포를 균일하게 할 수 있어요. 또는 변수와의 관계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수치가 너무 커요. 로고 변환을 하게 되면 수치가 좀 작아지게 되죠. 그 다음 해당되는 데이터가 분포가 우리 비대칭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모수 검정을 할 때는 정기분포임을 가정하게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변수 변환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기 변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로고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 분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고 변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로고를 취하는 이유는 정규성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간 편차를 줄여 외도와 첨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규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로고 변환은 큰 수를 작게 만들 경우와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만들 경우에 어떤 변화를 한다? 로고 변환을 한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곱급 변환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제곱급 변환은 제곱 변화의 역변환이기 때문에 오른쪽 긴 꼬리를 갖는 분포를 대칭에 유용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 어떤 변환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 변환이라는 것은 작은 수의 크기를 크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지수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박스컷스란 변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 이와 같은 박스컷스에 관련된 정의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 빅분기 실기의 필답형 정답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출제가 됐고 필기도 출제되고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고 실제 작업형에서도 이 분석 기법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스컷스의 주된 용도는 데이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고 데이터의 분산을 안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수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Y의 람다승을 찾는 거 바로 박스컷스의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박스컷스가 0이라고 가까워지게 되면 이 값은 로그에 수렴한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람다가 0에 가까이 갈 경우에는 로그로 우리는 바꿔준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다? 빅분기 실기 시험을 볼 때 박스콕스 변환을 하라고 절대 문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해당되는 포인트를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박스콕스 변환이 있고 존슨 변환이 있어요.
저는 여전수 변환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박스콕스라는 것은 영 또는 음수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는 여전슨이라는 변환을 하게 돼요. 역할은 똑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변환 중에서 각각 출제 가중치가 달라요. 박스콕스 변환은 아주 가중치가 높은 넘버링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범주형 변환이에요. 범주형이라는 건 뭐예요? 성별 또는 혈액형, 이걸 다 범주형 변환이라고 하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범주형 변환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간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구간화는 변수 변환의 방법 중 하나로 주어진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연령이 있어요. 뭐 1세부터 100세까지 있겠죠. 뭐 이걸 1세부터 10세로 끊어서 1번이라고 코딩을 해주게 되면 대표적인 구간화라고 하게 되고 비닝이라고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더미 변수예요. 우리 회귀 분석 아직 안 배웠지만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는 우리 연속형 변수여만 해요. 하지만 우리 예를 들자면 범주형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학력별로 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 되어 있는 범주형 데이터를 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 우리는 더미 변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R에서는 간단하게 팩터 변수로 변환해서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더미 변수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죠. 남자, 여자별로 바느질의 속도를 분석하는 회귀 분석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남녀, 범주형 자료잖아요. 얘를 독립 변수로 집어넣게 되면 덩어리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두 개의 남자, 여자가 있으면 얘를 실제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면 남자, 여자 중에 기준이 되는 것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여자가 남아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자에는 앞에 개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가 더 바느질을 잘하잖아요. 그럴 때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해석할 때 항상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이에요. 남자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바느질 속도가 이만큼 적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실제 분석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아직 더미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안 해봤다면 약간 이해의 폭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그게 더미 변수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인코딩 방식이 있어요. 물론 더미 변수도 하나의 데이터 인코딩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데이터 인코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레이블 인코딩이에요. 각각 범주가 갖고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점이 하나 있죠. 걔의 숫자가 갖는 것 실제로 범주형 대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중치로 인식할 수가 있어서 잘못 왜곡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이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 모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BMW, 벤츠 같은 경우 굉장히 모델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럼 그 모델을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매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번호로 상당히 숫자가 커질 거잖아요. 하지만 범주형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걔를 분석할 때는 가중치로 인식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one hot 인코딩이에요. 이건 앞에 나왔던 더미 변수랑 똑같은 거예요. 0과 1로 표현하는 방법, 바로 one hot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타겟 인코딩이에요. 평균값으로 범주를 대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BMW와 벤츠가 있어요. BMW 말 그대로 5 시리즈에도 여러 모델이 있죠. 거기에 3개의 모델이 있고 뭐 530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520 모델에서 어떤 가격의 예측값 그걸 평균값으로 범주형으로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 530i의 모델의 예측값을 평균해서 또 그 범주형 자료에 대체를 하는 값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 바로 타겟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에 나와 있는 오디널 인코딩이라는 것은 레이블 인코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오디널은 순서가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우리 번호 매기는 거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순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코딩하는 방법 오디널 인코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스케일링 되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특정 범위 안으로 한정져서 범위로 변환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데이터 스케일링이 왜 필요하냐?
우리 해당되는 독립변수의 숫자가 다르고 다 측정 단위도 달라요. 따라서 특정 값이 큰 이유로 인해서 해당되는 모델링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왜곡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평하게 데이터 범위를 주어지게 되는 거,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필기에도 출제가 되지만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여러분 모형 구축할 때 스케일링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해당되는 우리 투입 변수, 입력 변수에만 하게 되는 거고 종속 변수에는 스케일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소 최대 정규화예요. 우리 빅분기 이외에 실기 파트에서 1작업형 유형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자, 이거는 어떤 값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 우리는 범위를 변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공식이에요. 해당되는 열 변수의 속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주는 게 분모고, 해당되는 관측치에서 해당되는 열 벡터의 속성 최소값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민맥스 정규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든지 해당되는 이 값을 부여하게 되고 이 숫자 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되면 다양한 출제 유형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점수 표준화예요. 우리 앞에서 지분포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했고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약간 의아해했지만 자, 이와 같은 걸 관측치가 부여하게 되고 평균가가 표준편차를 부여한 다음에 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등장하게 됐어요. 자, 해당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정기 분포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최대 절대 스케일이에요. 각각 우리 절대값이 0인 1과 0으로 되도록 스케일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로버스트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와 같은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포인트별로 짧게 정의를 하는 거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빠른 준비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이 방법들 우리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 최소 최대 정규화 여기 표준점수 평균화 지점수 평균화 우리 시험 문제 필기를 떠나서 우리 실기 파트 필답형 부분 출제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분석 변수 처리의 불균형 데이터 처리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파트에서는 우리 빅분기 필기 파트에 출제 가능치가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불균형 데이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데이터 샘플링과 관련된 언더 샘플링과 오버 샘플링에 관련된 장점, 단점,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불균형 데이터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분류 문제는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데이터에 서로 간의 클래스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분류 OX가 있다면 이 비율이 2배 정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균형 데이터라고 우리는 추정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극단적으로 만약에 우리 특정 질병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편중되어 있잖아요. 100% 중에 99%는 정상이고 1%가 비정상일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즉, accuracy는 그냥 정상이야 라고 하면 높아져요. 어차피 100명 중에 99명은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모형평가 파트 4에 가시면 프리시전과 우리 리콜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우리 리콜이라는 것은 실제 값이 양성일 때 예측값도 양성인 비율을 의미하고 프리시전이라는 것은 예측 모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측값이 양성일 때 실제 값이 양성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다 두 개 다 너무 낮은 값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불균형 데이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불균형 데이터 상태 그대로 예측하게 되면 우리는 과대적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불균형 데이터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바로 샘플링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언더 샘플링이 있고요. 오버 샘플링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언더 샘플링의 장점, 단점 또는 오버 샘플링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클래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더 샘플링의
정의 및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더 샘플링은 소스 클래스의 샘플 수에 맞도록 다수 클래스의 샘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따지면 정상인 데이터 분포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용 방법은 간편하지만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다수의 샘플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 언더 샘플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언더 샘플링의 종류가 있어요. 랜덤 언더 샘플링이 있죠. 말 그대로 다수 클래스의 무작위로 우리 랜덤하게 데이터 삭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맥 링크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색깔로 본다면 분홍 색깔은 다수고요. 회색은 소수 클래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맥 링크라는 것은요, 해당되는 다수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소수 클래스의 거리, 짧은 거를 우리는 이 선을 토맥 링크라고 하게 되고, 여기 선상에 있는 다수 클래스의 분홍색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CNN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소스 클래스, 여긴 다수 클래스예요. 다수 클래스에 랜덤 한 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스 클래스와 다수 클래스의 거리를 구해요. 여기 나와 있는 동그란 타원에 있는 것들은 소스 클래스에 더 가까운 것들이에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소스 클래스의 이 타원에 있는 것들을 삭제해주는 방법, 바로 CNN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오버샘플링의 정의 및 종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오버샘플링은 다수 클래스 샘플 수에 맞춰서 소수 클래스를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정보 손실을 피할 수 있으나 복제를 했기 때문에 뭐가 과대적합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거, 바로 오버샘플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랜덤 오버샘플링이에요. 말 그대로 소스 클래스의 무작위로 복제를 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다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소스 클래스에서 다수 클래스에 차지하는 비율을 일단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스 클래스와 다수 클래스의 경계선상에 이와 같은 비율이 커지겠죠. 이거를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모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파3의 KNN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KNN은요, 우리 사례 기반 학습이라고 해요. 우리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에 가까운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것은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K가 만약에 4, 3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4, 3에서 하나의 관측치를 생성하게 되고, 그 관측치를 이용해서 새로운 우리 소스 클래스를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분홍색들이 새로 복제된 우리 관측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스모트 방식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보더라인 스모트인데요. 자, 똑같은 스모트 방식을 하게 되되 우리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스모트하는 방식, 보더라인 스모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의 기준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언더샘플링이라는 것은 다수 클래스를 삭제를 하는 방법이고, 오버샘플링이라는 것은 소수 클래스를 복제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계값 이동이라 할 수가 있고, 임계값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분류 기준은 0.5예요. 확률이 0.5보다 크면 1로 분류하게 되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점을 임계값이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해당되는 분류 모델인 경우에 임계값을 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균형 데이터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즉, 분류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임계값의 양성과 음성의 비율을 이용해서 조정해가는 방법을 임계값 이동이라고 하겠죠. 자, 학습 단계에선 변함없이 학습하게 되고, 우린 검정 단계에서 이와 같은 임계값을 이동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임계값 이동은 나중에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건데요. 비용 민감 학습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 민감 학습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코스트 값을 우리는 변경을 해가면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앙상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을 조합한 앙상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